네, 오늘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노회찬 의원님의 뜻을 따라서 오신 거죠?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그 뜻을 이루면서 오늘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은 모음이나 진동 이런 모드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저는 유일한 창원의 그 자동차 완성사인 한국GM 창원공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 선거 때 연사와 사회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노회찬 의원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신호입니다. 오늘 노회찬 의원님의 뜻을 기리고 또 평전 발간 기념을 하는 북콘서트죠. 예. 노회찬 의원님의 뜻에 모두 또 동의하고 앞으로 함께 해 주신다고 했죠. 예. 상당히 좀 몰아가지고 힘듭니다. 광야 시각 디스플레이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모신 분들은 모두가 동지가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동지로서 뜻을 새기고 오늘의 행사를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전 발간 기념 북콘서트죠. 책도 많은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순서입니다. 오늘 이원 문화살롱에서 작년에 창단을 한 이후에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쪽 바다 합창단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해
노회찬 재단 그리고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경남도당의 여영국 위원장님 힘찬 박수로 모시고 인사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평등하게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존중받고 평등하게 살아가지고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노회찬 의원님의 뜻을 받아서 남쪽바다 합창단 노래를 오프닝 공연으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기후재앙을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에다가 참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삶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본인들의 맹목을 먼저 빕니다. 그리고 제 창원공단에서 한 노동자가 천장에서 떨어진 철판에 깔려 또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 노동자의 맹목도 함께 빌면서 좀 오랜만에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더 보고 싶고 그리운 노회찬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노회찬 팽개는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 노회찬은 어쩌다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운동권 학생이 되었을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팽개 초반을 보니까 그 궁금증이 좀 풀리면서 참 바나나 노회찬을 그리면서 직장을 좀 넘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제가 못 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웃으면서 노회찬 팽전을 읽었는데 아마 마지막은 아마 눈물을 누구나 좀 글썽이면서 보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은 우리 정의당의 소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노회찬 의원님의 살아 생전 못한 꿈, 또 못다 이룬 뜻을 이루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진보주의자들의 숙명 같은 책임이고 또 전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회찬은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꿈꾸는 우리 시민들의 소유물이자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누구보다 호흡을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우리 창원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정의로운 평등사회를 향한 진보 집권의 꿈, 바로 노회찬의 꿈을 실현하는데 함께 앞장서자는 이런 바람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다짐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너무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회찬 의원이 계셨다면 분명히 윤석열 퇴치법이나 윤석열 강치법을 만들어서 노동과 민주주의의 대행, 또 정치의 대행, 한반도 평화의 대행,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맞서 함께 싸웠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떠났고 이제 우리들의 몫입니다.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정치로 함께 맞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 아무리 어려워도 노동 진보 정치를 포기하지 말고 일하는 시민들의 삶 속에 더 가까이 다가서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은으로 세상을 말하면서 진보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면서 진보 집권의 꿈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전 속에 만나는 노회찬의 뜻일 것입니다. 인간 노회찬의 62년 삶과 투쟁을 600쪽 평균에 담아주신 우리 저자 이강호 선생님과 노회찬 재단 우리 김영탁 사무총장님, 또 노회찬 재단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후위기 시대에 전부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 또 그분을 기억하고 앞으로 제2의 노회찬, 제3의 노회찬 우리 모두가 노회찬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노회찬 평전도 출간하게 됐습니다. 오늘 노회찬 평전을 저자이신 이강호 작가님과 우리 노회찬 재단의 김현탁 사무총장님 함께 모시고 토크 콘서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토크를 앉아서 진행할 텐데요. 앉아서 진행하기가 상당히 죄송스러울 정도로 과거 때 역전의 노자분들,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노회찬 의원과 정말 깊은 인연을 겪고 있는 창원에서 토크 행사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감회가 좀 새롭고 또 아까 이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많은 분들 보니까 가슴이 찹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 김현탁입니다. 한 사람의 평전을 쓴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만 4년이 걸렸습니다. 쓰기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지금은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연구돼서 지금 북토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강호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지금 행사 진행 순서를 보니까 대화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첫 1부가 20분 동안 진행하고 또 공연 있고 그 다음에 또 30분 동안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20분 정도는 이 책을 집필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좀 중심하고 2부에서 꽤 많은 분들이 노회찬 의원과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이 지금 오셔서 하실 이야기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까지 같이 둘만 진행하기보다는 같이 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눈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께서 노회찬 의원님과의 일화도 좋고 또는 궁금한 점도 좋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생각해 두셨다가 2부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한 4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책 집필을 처음에 의뢰를 받으셨을 때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거절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 평전을 집필하게 되시는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얘기나 무슨 책을 만드는 과정 얘기는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나 책 제작 과정보다는 노무현님에 대한 어떤 걸 듣고 싶어 하셔서 오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거절한 이유는 제가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거절했고 그 다음에 거절을 번복한 것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이제 평생 후회를 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후회하지 말고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도 노회찬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군가 저 이렇게 당 활동 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정치를 해왔나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것도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노회찬 의원님과의 인연이라고 표현될까요? 활동 과정 속에서 했던 같이 교류했던 경험이라고 표현될까요? 그게 어땠습니까? 노 의원님 92년 4월 1일 축소를 하셨습니다. 언론 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이었고요.
노 의원님이 그 92년 출소하신 때부터 97년 국승 21대까지 그 90년대 기간을 굉장히 어렵게 지내셨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그 일찍부터 이제 이 진보정당의 독자적인 창당과 집권으로 가는 길이 이제 그분의 평생의 목표이자 꿈이었는데 92년 출소한 이후로 96년까지 이른바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권 안에서도 그 노선은 굉장히 이제 그 소수파였고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많이 좀 왕따도 당하고 짓밟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래서 그런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진보정당을 만들까 그래서 그때 이제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자, 농민, 대중조직의 공식적 지지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한국에서 진보정당을 만들기 힘들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몇 개의 정파가 모여서 정당을 만들면 안 되니까 정파가 다 연합하고 대중조직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한국에서는 진보정당이 되겠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선거법 등 제도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그때의 그 노 의원님이 93년도에 매일노동시라는 걸 창단을 하셨지만은 전노협이나 업종회의, 담배공위원장이나 아니면 관영교류자 그런 대중조직의 리더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굉장히 열심히 다녔는데 호응은 별로 없었을 때 그 시기에 제가 이제 노회님 처음 뵙고 그다음에 이제 2000년 당을 만들고 노회님은 이제 부대표 2년 하시고 사무총장 2년 하시고 저는 이제 2000년부터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를 창단해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노회님과 많이 만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광화 작가님은 그러니까 진보 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같이 공유를 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옆에서 같이 뛰었던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대 조현현 이사라고 계신데요. 정치학교 교장, 초대 노회찬재단 정치학교 교장 1대 교장이신데 조현현 이사가 이광호 저한테 어떻게 개인적으로 선배이신데 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평전을 쓰는데 지나치게 과몰입 때문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평정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정을 쓰실 수 있는 본을 찾았고 그래서 이광호 작가한테 이제 부탁을 했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노 의원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친하지 않았으니까 정신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이 책이 몇 쪽인지 아시나요? 600 쪽입니다. 이 책 다 읽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다 읽어보신 분 한 분, 이쪽 한 분, 뒤에 두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아직까지 다 못 읽어보셨고 여영기적 연양도 이 책을 아직까지 다 못 읽어보셨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말미에 나오는데요. 인터뷰 1화 하죠. 인터뷰 했던 분들의 이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1명이었습니다. 221명을 한 명 들어서 222명. 한 명 들었으니까 222명. 여기 좋네요. 222명을 인터뷰해서 그분들의 기억을 재구성해서 사실 이 책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꽤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시는데 인터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또는 인터뷰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은 따로는 없고요. 다만 이제 노 의원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83년 2월에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그 전날은 직업학교 졸업식 전날은 고대 졸업식인데 거기는 안 가고 직업학교 졸업식 할 때 직업학교에 있는 동료들 영덕공 자격을 딴 동료들하고 영등포 시장에서 이제 졸업식인데 꽃다발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영등포 시장 골목에서 몇 명이 이제 소주를 마시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좋은 영등공이 돼서 돈 많이 벌자라고 했던 게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있었던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보다는 2살 정도 어린데
김종혜라고. 그분을 제가 충주 쪽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예전에 2005년인가 그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데서 인민노련을 2차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노 의원님의 그 용접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 용접하는 그림이 그분이 지금 말씀드린 김종혜라는 분이 그 지역에 사는 공장, 거기 가서 찍었거든요. 근데 이 김종혜라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저한테 인터뷰 중간에, 근데 이 선생, 내 얘기는 몇 페이지 정도 나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어떤 종류의 공명심 때문에 내 얘기는 많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분은 한참 동안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대학을 다녔는지 전혀 대학 다녔다 아예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사람 좋은 노회찬 형이 어디서 용접하면서 밥은 제대로 먹고 사나 이렇게 걱정을 해주던 분이었는데, 자기처럼 해찬이 형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얘기는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 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책에서 따로 박스로 의형대 김종혜 이렇게 따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좀 인상이 남고, 하여튼 이 노현의 어머님이 원자, 태자, 순자 1929년생이신데, 그분이 이제 흥남에서 피난을 오셨는데, 피난을 또 같이 오신 친구분이 계세요. 1930년생인데, 그분을 제가 부산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이 이제 태순이가 친구분이죠. 노현 어머님이. 그분이 이제 그 성당을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태순이, 그러니까 이제 노회찬의 어머님인데, 태순이가 치매를 걸린 거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인터뷰하다가 그 생각만 지금 너무 하는데, 나는 만약에 노 의원의 마지막 선택했자 어머님은 모르셨거든요. 모르신 채로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를 해서 만약에 알았으면 이제 터져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난 이제 어머님이 그런 상태가 아니셨으면 노 의원님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잠깐 했고, 잊을 수 없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 꼭 김종혜, 의원대 김종혜 책이 나왔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그 노회찬 6411이라고 하는 다큐 영화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다큐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사실 되게 짧았어요. 상당히 짧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 배경이, 그러니까 이광호 작가께서 꽤 많은 분들을 이미 그때 인터뷰를 해서 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노회찬 6411 그 다큐는 아주 빠르게 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이 600쪽이지만 원래 썼던 원고는 보다 훨씬 더 많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원고 매수는 한 2,200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썼을 때는 3,600매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단행본 하나가 1,000매 이상 되는데, 단행본 하나는 이제 줄였는데, 뭐 사람들이 그 놓친 버스가 더 뭐라 그러고 잃어버린 물건이 더 뒤에 보이는데, 사실은 이 1,300매가 없어졌는데, 그 1,300매를 줄였더니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300매를 줄였는데, 그것은 지금 남아있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서 줄인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1,300매에 대한 미련은 가질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 정도 양을 줄였습니다. 그 재작년 그 다큐 영화도 원래 전주국제영화제에 냈을 때는 3시간짜리였습니다. 그걸 줄여서 2시간 냈거든요. 이 책도 똑같은 과정을 현재 겪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나왔고, 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또 읽고 노회찬의 또 정신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광호 작가께서 이 책의 독자 중에서 가장 마음이 쓰였던 독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 책을 어떻게 바라볼까? 지난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누구냐면, 이것도 노연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서 자꾸 그런데,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책을 쓰면서 제일
이분이 어떻게 읽으실까 할게 정말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했던 분이 이제 김지선 선배입니다. 노현님 부인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아직까지 영화를 못 보셨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책을 다 읽었는데 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내용이 담백해서 자기가 뭐 크게 힘들게 읽지 않았다. 잘 써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김지선 선생님께서도 이 책을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만큼 이 책을 읽으면서 막 마음이 괴롭다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되게 좀 편하게 좀 읽을 수 있을 책이고 김지선 선생님도 한 3일 동안에 이제 책 입학적으로 읽었다 하니까 오늘 하셔서 지금부터 꼭 좀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뒤에 순서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좀 짤막하게나마 노회찬 평생 출간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문화 공연 시간입니다. 도서관에 사수로 계신다는 우리 최여연님께서 헌시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박수로 모시고 신앙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여연님 어디 계시나요? 같은 밤을 잉태한 촛불 아래 불형이 끝난다. 연구차는 가락 같은 말에 끌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흰 장미꽃으로 뒤덮인 관을 붙들고 눈날 같은 눈물을 흘리며 목매어 우는 소녀를 보았다. 눈금빛 노을이 삭은 하늘 아래 아란 산들도 입을 다물고 서 있는 황혼이었다. 연구차를 이끄는 말발굽 소리와 연구차에 매달려 끝내 흔을 끼는 소녀의 울음소리에 나는 소스라쳐 깨었다. 촛불을 켜놓고 가는 시간, 그 어둠 속에 사라지던 연구차와 연구차에 매달려 흐느끼던 소녀를 생각한다. 그것은 아버지의 연구차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연구차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웃들의 연구차도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어둠이 범람하는 지구라는 몹쓸 별에 내가 아직 숨을 타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회다. 내가 이 세상을 다녀왔는지도 모른다. 촛불이 흔들리는
강물 같은 밤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 의원님의 신앙송을 들으니까 오늘이 그냥 북 콘서트가 아니구나, 노회찬 5주기 경남 추모문화제구나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힘찬 공연, 그리고 아름다운 공연입니다. 우리 남쪽바다 합창단의 지휘를 하시고 계신 분 기억하시죠?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하시고 또 전 세계 오케스트라와 또 협연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성악가이신 우리 조성환 선생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고 공연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슴에 큰 산으로 남으신 노회찬 전 의원님께 먼저 이 노래를 바칩니다. 첫 번째 노래는 제가 청산의 산이라는 노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원이 되신 우리 노회찬 의원님 함께 우정을 나누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래는 다 함께 우정을 나누시라고 우정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정산의 산으리라
다음 순서는 저자와의 대화, 작가와의 대화 넘버 2, 그 독자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다음 순서 그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과 이인희 독자님 어디 계시죠? 낭독을 먼저 하나요? 예. 저도 체킹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이인희 독자님 모시고 독자 낭독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젊은 날 노회찬의 선택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가 운동을 일찍 시작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평생 변치 않고 그 길을 갔다는 점이다. 인간이 인간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을 근절시켜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사회운동, 정치운동을 펼치는 것이 바로 저의 직업입니다. 민주노동당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가입니다. 어제 선거에서 2% 이상 득표하셨기에 내일 2, 4분기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다음날 민주노동당 통장에는 1억 3,392만 9,550원이 공개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정당 국고 보조금이었다. 진보정당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노회찬과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을 향한 첫 번째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넜다. 3월 15일 월요일 노회찬은 비례대표 순번 8번을 받았다. 당시 많은 사람의 전망으로는 당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번이었다. 선두에서 중심에서 당을 만들고 중요한 선거를 이끌었던 그였지만 다수 당원들은 비례대표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그런 것들을 중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었다면 그건 아마 고독감에 가깝지 않았을까. 결국 노동운동가 출신 노회찬은 한국 정치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노회찬은 이날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었다고 말했다. 제17회 국회 개원 첫날 국회 본청의 계단을 통해 첫 등원하는 그들을 향해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몰려왔다. 소감을 묻는 질문에 노회찬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사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우리 서민들, 노동자, 농민 대표가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50년이 걸렸어요. 걸어서 5분이면 올 거리를 차로는 1분일 것이고 정치적으로 오는 데는 50년이 걸렸어요. 노동운동에서 비합법 전위정당, 합법적 대중정당으로 노선과 방법은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해왔지만 그가 정치를 통해 바꾸려고 했던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그의 꿈과 목표는 인간 해방, 노동 해방이라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다시 꿈을 꾼다. 대학 서열과 학력 차별이 없고 누구나 원하는 만큼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 지방에서 태어나도 그곳에서 교육받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나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 인터넷 접속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 토마스 모어는 고작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놓고 그 섬을 존재하지 않는 섬, 유토피아라 불렀지만
나는 그보다 더 거창한 꿈을 꾸지만 단지 꿈이라 여기지 않고 있다. 노회찬이 매일의 이슈 현안을 놓치지 않고 천착한 것은 이념의 실험보다 당장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노회찬의 언어와 정치는 보수를 상대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그는 진보의 보편성을 획득하고 진보적 해법을 상식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경쟁자와 반대자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 머뭇거림이 없었으며 논리의 정합성과 정교함을 추구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 그런 것들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어젯밤 9시에 노회찬 의원 조문을 갔다. 줄을 선 지 1시간 만에 조문을 할 수 있었다. 재난 수준의 폭염과 열대야에도 불구하고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입구부터 지하 2층까지 이어진 추모 행렬. 거기에는 어떤 특권도 없었다. 나라에 한다하는 고위층 인사도 추모 행렬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옮겨서야 조문을 할 수 있었다.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는 마음에서는 모두 평등했고 어떤 새치기도 건너뛰기도 없었다. 줄에 서서 조문을 기다리는 고위층 인사들을 보면서 노회찬 의원이 만들어낸 모습이라 생각했다. 삼촌 노회찬은 진로 상담을 하던 선덕이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묻자 이렇게 말해주었다. 결정하기 어렵거나 잘 모르겠을 때는 제일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게 맞다. 유독 인사말에서 노선덕은 삼촌의 말을 추모객들에게 전달했다. 노회찬의 마지막도 그랬을 것이다. 노회찬은 자신을 만든 것은 교과서라 말했다. 이제 그는 마지막 장을 채우지 못한 교과서로라는 채 떠났다. 지금 노회찬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그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정말 남다른 목소리로 깔끔하게 아주 낭독해 주신 우리 이인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회찬 5주기 추모 문화재 북코스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 작가님께서 또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작가와의 대화 넘버 2 독자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강호 작가님을 다시 한번 박수를 모셔볼까요? 낭독회를 별도로 한 번 더 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로 한번 저희 초빙을 가지자. 낭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좀 많이 들었으면 싶은데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께서 이 책을 쓰실 때의 원칙도 그랬고 또 저 제답도 그렇게 바랬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노회찬을 절대로 영웅으로 그리지 말자 라고 하는 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영웅으로 그리는 저기를 보면 마치 그 아주 어릴 때부터 대단히 비범해서 아주 비범해서 그것이 커서도 그 비범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릴 때 노회찬의 모습과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리워하는 노회찬의 모습은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노회찬으로 변화하게 된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작가께서 좀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그 계기가 언제였던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노회찬 의원은 영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웅으로 쓸 일도 없고요.
어떤 비범한 노력이나 끈질긴 집요한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그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비범한 노력 이런 것 때문에 된 것이지 하늘에서 뭘 따로 그분한테 주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웅이라고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어린 시절이 똑같이 어른까지 가는 건 아닌데 보통 이렇게 노연이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부산에서 다니시고 1년 재수한 다음에 서울에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갔는데 노연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게 1972년 그때가 이제 그 고등학교 재수 시절인데 노연 어머님의 특히 이제 그 엄격한 훈육 이런 속에서 중학교까지 자랐고 6년 동안 또 중학교 3년 동안 반장도 했고 공부도 잘했고 어쨌든 부산고등학교를 이제 떨어졌죠. 떨어져서 1년 재수를 할 때 서울에 와서 몇 가지를 만납니다. 노연이. 노연은 항상 서울역에 내리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서울의 공기는 자유롭다. 이 자유라는 건 서울의 공기가 맑다는 뜻은 아닐 것이고 부산 시절에 이제 부모님하고 큰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청소년기의 어떤 부모의 그 슬하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어떤 자유로움을 만끽이라기보다 얻었던 이게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조건으로 됐고 또 하나는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 그리고 그때 이제 대엄령이 발표된 날인데 노연께서는 이제 쭉 지난 이후에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항상 자기는 1972년 10월 17일 이 날을 자기의 공적 생활의 기원으로 잡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전쟁을 경험한 소년은 소년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전제는 이제 노연한테는 박정희 독재였거든요. 자유와 박정희 독재를 만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그 고등학교 재수할 때 보면은 이제 그 반에서 1등을 첫 번째 시험은 2등을 하고 두 번째 시험부터 계속 1등을 하는데 1등을 하면 그 수험료를 면제주거든요. 집에서는 이제 너가 공부 잘해서 면제 받으니까 받는 거니까 향토 장학금 계속 보내준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영화도 보고 이분이 이제 그 노래를 썩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노래 못하니까 앞에 하나 해봐라 그래서 이제 첼로를 가르쳐 드렸는데 가르쳐줬는데 첼로도 썩 잘 피지는 못합니다. 근데 음악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혼자 그 당시에 그 정명훈인가 피아노 도쿄에도 다니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 돈을 남은 그 돈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른바 문화생활을 하는데 그때 뭘 만났냐면 이제 달이라는 잡지를 만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제안이 민주화니 하는 그런 쪽에서 이 박정희 독재를 비판하는 잡지들이 좀 있었는데 CR의 소리라든지 사상계, 창비, 창작가 비평 그리고 다리는 김상현이라는 정치인이 만들었는데 이 다리를 보고 이분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 많은 자극이라 그럴까 충격이랄까 뭔가 새로운 교과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어로 또 이런 것까지 전부 이제 그 다리를 읽다 보니까 이제 CR의 소리님을 읽게 되고 그래서 그 책을 만난 게 이분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책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당시에 이제 한석헌 씨는 제야 민주화 운동하는데 이제 굉장히 위에 있는 어른 같은 분인데 한석헌 또 당시 이제 조선일보 주필을 하던 선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리지 발행인 김상현 이 사람을 진짜 만나러 다니는데 마치 이제 그 화학여에서 나온 선제동자처럼 이제 고등학생이 다니는 그런 모색을 하는 길인데 그때 이제 독재와 독재에 저항하는 매체와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는 경기고등학교가 1년에 720명 뽑는데 전국의 수재들이 다 온다 그랬는데 경기고등학교의 그 학풍 자체가 너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사람 돼가지고 이제 국가를 다스려라 나라가 네 거다 이런 식의 교육인데 노연과 그 가까이 지내던 친구분들은 그렇게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로 올라서 신분 상승하는 그런 야망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는 야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로 치면은 운동하는 문건들이 많이 생기지 않는데 노연이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은 거의 그 평생 친구가 되고 상당수는 노연보다 먼저 노동 현장에 들어가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노회찬의 삶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 변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본인 입으로도 그때와 또 20대 초반이 자기 인생의 큰 전환점이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지리가 갖다 줬던 어떤 그 자유가 갖다 줬던 서울에서 만난 것 이것이 72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등학교 3년까지 결정적으로 노회찬 인생의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평균을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 노회찬이 경기고등학교를 재수해서 들어갔거든요. 예, 부산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재수해서 이제 경기고등학교 갔는데 서울에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 서울에 갔던 재수했던 그 시기 정책 사고를 본다면 유신 여러 가지 병역들이 있겠지만 노회찬 의원이 평생을 또 운동으로 또 삶을 전환하게 된 계기가 그때쯤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차 의원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쾌 상쾌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 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노 의원은 좀 아시는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에요. 때로는 좀 수줍음도 좀 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보통 그 출입기자들이 이 말하는 노회찬 역시 말이 없고 이렇게 좀 가까이 하기는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기자들하고 뭐 술 마시면서 형님 해라 아우 해라 친해지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그런 거를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했던 분이 노회찬입니다. 예, 여러분들 책을 사실상 한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 44쪽에 보면 초등학교 때 시절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사춘사로 불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자리도 그 분이 계십니다. 한흥석 선생님 저기에 아까 저기에 가 계셨는데 많이 맞으셨다고 그래요. 한흥석 선생님, 한흥석 선생님. 예,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노회찬 의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앞에 와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부산 출안국민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그 같은 반에 짝지가 됐어요. 그래서 시골 촌놈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의 문화에 접해가지고 제가 비교적 좀 사람 구실을 좀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70년도 유신이라고 하기 전까지만 해도 노회찬 의원이 상당히 프라이드 세고 성질이 꽤 있었습니다. 아주 좀 이렇게 성급하다 해야 됩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해도 해주고 표현도 해주고 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때 어릴 때 그때는 이게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주먹이 팍 날아왔어. 짝지 옆에 같이 있으니까 예, 제가 상당히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면 좀 즐거운 추억이기도 하고 정말 그 노 의원의 그 개성 같은 것들이 잘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이 저는 정말 이렇게 그때 수십 차례 우리에 맞은 그 추억 그 기억들이 내 평생에 참 좋았던 그런 기억으로만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남자 그래야지 남자 그쪽으로 성질이 있어야지. 근데 과연 그런 어떤 자기 기질과 자기 정신을 이렇게 끝까지 펼쳐내 나왔던 노회찬이 다웠다. 어린 시절에 정말로 그런 사람다웠다. 그래서 아마 그 어머님의 그 좀 강압적 교육, 그 폭력 세계에서 아마 나한테로 주로 이렇게 그 폭발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해방되어 서울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신을 맞으면서 그 폭발력이 이제 밖으로 그렇게 발전이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 좀이 얘기에서 보완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책에는 안 쓰고 지금 우리 한 선생님도 말씀 안 하셨는데 그 한 선생님은 저가 인터뷰할 때 지금 생각에 회찬이가 날 왜 팼는지 모르겠다, 억울하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런 폭력뿐 아니라 지금 이제 5학년 때 전화가 와가지고 촬영을 다녔는데 그때 부산에 하고 태종대나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부산을 안내해주고 아주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약간 츤데레 같은 그런 기억도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패고 그런 것만은 아니고 잠시 오해하지 마시고 예. 정말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 중에 하나가 시골에서 이제 왔으니까 부산 사정을 거의 모르고 거의 몰랐는데 시장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횟집이나 뭐 하여튼 바닷가 공원 특히 용두산 공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용두산 공원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그 비둘기 뭐 모이도 나눠주고 좀 주고 뭐 좀 사먹고 하고 했는데 거기 놀다가 돈을 다 잃어버렸어. 걸어왔어. 돌아올 때. 하여튼 덕분에 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최고급 문화를 나는 노회찬이 집에서 또 같이 함께 골목들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요 꼴로나마 이렇게 사람이 되게 만들어줬던 그런 너무나 귀한 친구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이왕 폭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은데 그 국민학교 4학년 때 보면 이제 도경자 담임선이 여성 선생님이신데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쓰셨냐면은 정의감이 있다. 정의감이 있는 사람인데 어떨 때는 굉장히 무력행위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초등학교 학생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이렇게 폭력적이었으면 무력행위를 할까 이렇게 해서 제가 5학년 담임선생님 인터뷰를 했더니 이제 반장을 2년 동안 했는데 보통 교실이 시끄럽고 그러면 막 책상 위를 몽둥이 돌고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조용히 시키고 이런 종류의 폭력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5학년 때 선생님 얘기하는데 하지만 지금 반면 한 선생님처럼 그런 묵하면서 주먹이 파바박 날아가는 폭력도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2004년도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폭력 시비에 걸린 게 있어요. 이제 저쪽 다른 당 보좌관들이 노회찬 의원이 폭력을 휘둘렀다라고 얘기했을 때 노회는 한 말이 있는데 나는 11살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폭력 행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계기가 됐든지 11살 이후에는 욱하거나 좀 폭력적이나 이런 것들이 비활성화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책에는 제가 몇 가지 가설을 적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11살에 끝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편들에서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가 됩니다. 왜 11살 때 갑자기 그 무력행위가 사라졌는지. 예, 지금 우리 없으시니까. 그리고 여기 창원이니까. 예, 예영국 전 의원님께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책 470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2016년 1월 하순 노회찬은 고민 끝에 서울 노원병 출마를 결정했다. 그러고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 소식을 여영국에게 전했다. 노회찬의 수락을 학수고대하던 정의당 경남도당은 연락을 받고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매일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당장 서울에 가서 설득하자. 이미 정해졌는데 분란만 더 만드는 거다. 라는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뾰족할 수가 없었다. 1월 28일 그날 또 여행국은 소득 없는 회의를 끝내고 늦게 집에 들어갔다. 밤 11시쯤 전화가 걸려왔다. 노회찬이었다. 여동지, 여기는 준비 잘 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여영국은 뭔가 이상한 촉을 느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틈이 보이는 것 같았다.
예영국은 한마디만 하고는 전화를 먼저 끊었다. 내일 KTX 새벽 첫차 타고 서울 가겠습니다. 서울역에서 만납시다. 네. 이때의 소회를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같이 회의를 했던 저 신천석 전 금성로주 경남지구장에 앉아 계신데 참 황당했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 탁 돌아서서 미안하다고 그냥 노원에 출마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괘씸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며칠 그리고 한 5일 지나는가 그 정도 저녁에 밤 11시쯤 되어서 그분이 아무 전화도 잘 안 하는 분이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뭘 물어도 답도 잘 안 하고 이랬던 분이 갑자기 잘 되고 있냐라는 말을 건네고 왔을 때 제가 약간 촉이 좀 있습니다. 이 뭔가 틈이 보인다. 그냥 제가 직감을 했어요. 직감을 해가지고 누구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바로 내일 아침 첫차 타고 서울 갈 테니까 서울역에서 봅시다 해가지고 전화 끊었어요. 또 다른 말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첫차 타고 5시 몇 분가 타고 8시 40분인가 돼서 서울역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1박 2일을 같이 보내면서 결국은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정말 참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답답해요. 우리 박교님 재단에 계신 분 잘 아실 텐데 그 1박 2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창원 올 건지 말 건지 답만 좀 주시라. 창원에 동지다 제 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도 그냥 웃으면서 밥 먹고 여동생 내려갈 때 제가 빈 보따리만 들어서 보내겠습니까? 이런 아주 은유적인 말만 하시고 그러시다 결국은 이제 문자 내려가겠습니다. 풍부를 받아서 참 답답하고 막 진짜 사람을 내가정을 태우는 좀 그런 좀 스타일이죠. 그때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노원병에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좌관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창원에서 칠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저는 그 노원병 선거 사무실에 갔을 때 몇 분 준비하는 분들 진짜 때려 죽일 것 같은 굉장히 살벌한 진짜 분위기였습니다. 저녁에 사모님도 잠깐 김지선 사모님도 잠깐 이제 지나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고 했는데 사모님도 본체 만체 아주 냉랭하게 사람을 대하고 해서 이거 이러다가 진짜 못 내려오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좀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냉랭하고 또 진짜 창원을 뺏어가는 것 같은 뭐 이런 좀 느낌을 그분이 가지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저 같은 거 말씀드리는데 노 의원님이 어떤 종류의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은 흔히 바둑 둘 때 우리가 그 초읽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못 누르면 바둑 지는데 끝때까지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걸 뭐 결정장애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보면은 굉장히 술을 많이 보는 분이에요. 근데 이 술을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런 걸 주변에 이렇게 많이 상의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주변 사람들 무시한다는 뜻도 아니고 경청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닌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뭐 결정을 내린 다음에 뭔가 움직이는데 그 결정이 굉장히 길어요. 바둑으로 치면 장고바둑이고 장고 끝에 악수를 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장고 바둑이면서 고수 바둑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그런 건 있는데 그건 그분의 어떤 결정하는 그 방식, 과정, 태도 이랬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 아까 그 오랜 그 친구이신 한한석 선생님은 노회찬에 어릴 때 성격이 급했다 하잖아요. 근데 노동운동과 정치 활동 과정 속에서 만났던 그 동지들일까요? 노회찬 의원의 급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늘 장고 끝에 결정을 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바둑을 친다면 포석을 두듯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모습, 어릴 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마이크를 크게 자, 이쪽 무슨 마이크 어떠세요? 제가 편지하니까 뒷페이지만 잠깐 봤습니다. 그 뒷페이지가 60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599페이지도 연편을 두고 그 599페이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냐니까 노회찬 교부니까 육으로 가게 된 그게 있더라고요. 육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그렇게 여정 순서가 되어 있던데 제 생각에는 그때 만약 육이 안 가셨으면 그럼 혹시나 살아계시나 저는 이렇게 의문을 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할 수 있는 부분 아닌데 아까 뭐 질문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미국 편과 그분의 마지막 선택이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을 쓸지 말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람들의 증언이나 인터뷰 내용이나 자료나 노현님의 평소에 했던 얘기들을 근거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추론을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얘기를 해주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랬을 것이다 이어지는 글인데 이걸 과연 쓰는 게 맞나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4년 동안 사람들 만나고 기록도 보고 했으니 또 그거를 또 읽는 분들은 궁금해 하실 건데 이걸 그냥 외면하면 되는 거냐. 만약에 어떤 종을 써서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을 받던 뭐 공감을 얻던 하는 게 이제 4년 동안 그래도 이 평전이라고 이제 준비한 사람의 몫이 아닌가 해서 이제 썼는데 굉장히 이거는 일단 미국과 그 마지막 선택과의 인과관계는 제가 이제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발견할 수 없었고 어쨌든 2018년 4월 달부터 이 사건이 이제 이 수면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월에 떠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서 뭐 시간도 그래서 길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책 안에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2016년 그분이 이제 환갑대인데 환갑대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재벌과 이 검찰 사법부 동맹군이 이제 그 자기들한테 위협되는 그 정치 하나 날려서 정치적으로 이제 살해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그 물론 구체적으로 실질적 일을 열심히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이 창원에서 있는 보통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특별한 힘으로 자른 정치적으로 살해한 분을 이제 정치적으로 부활을 시켜는 대목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좀 감동을 했었고, 그때 이제 저 어디 매체에다가 노현이 당선되면 일타 사피라는 걸 쓰고 누구한테는 칭찬도 받고 누구한테 욕도 먹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지역이 노현이라는 품종을 각별했었던 것이고 노현을 정치적으로 부활시킨 이런데 이곳에 와서 마무리 발언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약간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창원에 왔습니다. 창원에 내려와서 선거운동을 하실 때 몸이 안 좋으셔서 꽤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죠. 멋있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여영국 위원장이 쓰신 책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폐에 좀 문제가 심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기흉 때문에 호수를 달고 있는데 그 구체적 사례 같은 건 여기 좀 언급되어 있고 어쨌든 그 선거를 끝나고 저기 서울에 올라간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런 사람을 이 선거운동 시킨 사람들, 저런 분들은 구속시켜야 된다. 아니야,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드셨는데, 정말 그분은 평생 힘든다는 얘기를 안 하는 양반이에요. 저가 이제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아무래도 그렇지 노회찬도 인간인데, 어려우면 주변하고 상의할 거 아니냐. 고민도 토로하고. 그럼 누구한테 할 것이냐? 김지선 선배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친구부터 평생 친구들. 근데 예외 없이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이정미 대표도 노 의원님이 펑퍼짐한 잠바를 입어서 아니 좀 날씬한 잠바를 입지 왜 그러시냐 할 정도로 이제 비밀에 붙였던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그때도 분명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티를 안 내고. 오히려 이게 주변에 그런 거를 좀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하는 어떤 습성? 기질인지 습성인지 자존심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어려움들 마지막에 어려움 같은 거를 더 이제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것도 이제 추정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좀 놓고 좀 이야기 하면 좋을 텐데 또 정작 또 중학교 때 그렇게 절친하셨던 친구들하고 만나면 또 정치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술만 마시고 그러시더라고 보는데 이 책 481쪽에 제가 그 문구가 받아와서 좀 제가 적은 게 있는데요. 노회찬이 말하는 목표의 불변성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보다는 나침반의 바늘 같은 것이었다. 나침반의 바늘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 바늘은 방향을 알려줄 수 없다. 그의 불변성은 부동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의 지속에 더 가까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의 어떤 사상은 또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사민주의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노회찬의 불변하는 그 정신은 무엇이고 노회찬 의원이 가장 중심에 있는 정신, 사상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작가님께 좀. 예, 이건 사실 제가 추론을 안 해도 본인이 하신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제가 전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10장이가 11장이 가장 얇은 장인데 이제 노회찬의 정신과 사상을 그렸는데 사실 이것도 좀 별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해석의 다양성이 있고 노회찬 정신이 이거다 그러면 누가 독점한다 그건 정말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이니까는 객관적인 기준 말로 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뭔지 좀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들도 있었고 저는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들이나 메모나 기록을 통해서 그거를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예수나 부처가 말한 게 뭡니까? 사랑잡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평생 실천하는 게 어렵지. 그래서 이분은 가장 진보적 이념은 휴머니즘이고 나는 가장 불리고 싶은 게 휴머니스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든 것은 계절이 왔다 갔다 하듯이 많은 것은 변하지만 자기한테 변하지 않는 건 휴머니즘이고 실천하는 휴머니스트. 다만 여기서 휴머니즘이나 휴머니스트에서 제가 볼 때 주목해야 될 점은 예컨대 천부 인권설 그래서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현재 조직과 무관하게 진공 속에서 어떤 한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이 하늘에서 준 인권이나 보편적 권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고생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을 위한 휴머니즘, 실천하는 휴머니즘, 평생 했던 것. 그래서 이분의 가장 중심적이고 그래서 그런 휴머니즘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분이 선택한 것이 정치이고 정치를 하면 집권을 해야 되는데 집권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당이거든요. 정당을 한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힘들게 사는 어떤 다수들을 뭔가 좀 좋은 세상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사회주의다. 사회주의가 이분한테 사회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동부하고 소련에서 80대 후반과 90년대에서 무너진 사회주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이제 북유럽 쪽에 스웨덴 같은 데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21세기 사회주의의 이상과 꿈을 실현하는 건 3인주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북유럽에서 이미 도착한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어떤 분은 이 북유럽이 뭐 천국도 아니고 그 북부 유럽이 그러면 거기는 사실은 사회주의라기보다는 노동자 계급이 정말 잘 만들어낸 자본주의 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처럼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것처럼 어리석음은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라고 불리대. 노예는 자기가 너는 사회주의지, 넌 삼인주의지. 뭐라고 불리는데 크게 개념할 뿐은 아니에요. 이념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휴머니스트, 나는 휴머니스트라고 부르고 있다. 이거를 놓으면은 나는 이제 나의 삶 자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했고, 사회주의를 했고, 삼인주의를 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실 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이 노회찬의 정신의 핵심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기 김다재. 그냥 하면 진짜 안 들립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강주의 한강우 작가님께서 책 콘서트를 책을 읽으면서 천재가 아니구나. 보통 천재라고 할 때는 과학자, 수학자, 인문계, 이과를 통해서는 한 책을 읽으면서 천재라는 느낌을 받았고, 근데 대중과 진보 정치 얘기라. 이거는 난 노회찬이 한마디로 난 천재다. 내가 말하는 천재는 거기에 대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걸 전지전능하게 심는 진보 정치, 이것이 진보 정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제를 한 상태에서 마지막 선택까지도 그런 메시지가 담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옆에서 주위에서 이제 저희가 끝났지 뭐 그런 말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충격적이었는데 정말 내가 말한 그 천재라는 어떤 그 진보 정치의 천재라는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떤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그 도움되는 말이에요. 진보 정치에 그런 데 있어서 그 같았었는데 지금 아직 찾지 못해가지고 작가님이 많은 사람 만나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도 다 정답은 될 수가 없을 거고 추측으로 어떤 우리한테 메시지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지금 내 말씀하신 통해서도 진보 정치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선택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어떤 던지는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뭐였을까? 내가 가더라도 내 여기서 멈추지만 그냥 가라. 그런 단순한 메시지는 그 이상의 메시지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것도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른바 요새 유행하는 킬러 문항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거가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이 사실 없고요. 그리고 너무 심오하게만 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인가. 아까 낭독의 힘을 제가 발견하게 해주신 분도 그 부분에 임하는데 노연이 이렇게 뭐 토론이나 뭘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진보이기 때문에 보수를 딱 때려잡아서 이기려는 보편적인 것들, 진보적인 해법이 상승적인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쭉 추구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분이 그 짧은 글에 정말 다 썼을 거 아니에요. 다 쓰고 평소에 쉬운 말과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신 분이 마지막 글에 어떤 심오한 걸 숨겨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구보다도 그냥 쉬운 말로 자기의 솔직한 걸 표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나오는 그것을 배경의 어떤 걸 찾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그걸 우리한테 주는 그 메시지, 방금 말씀하신 이 당당히 앞으로 가라 라는 거 말고 다른 배우에 뭐가 있는가. 저는 이제
뭐가 있다면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어떤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되지 않았나. 이 정도 생각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죠? 혹시 한 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 받고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훈 교수님. 네. 저도 이제 이 농단 창당하고 한 3년 동안 이제 정책위원장 하면서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기부정치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저는 이제 학자니까, 그리고 정책 파트에서 어떤 이렇게 시기를 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는데, 노의원하고 회의를 매번 하다 보면 노의원이 이렇게 어떤 자기 주장을 딱 가지고 설득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 이야기를 듣고 항상 그 다수를 이렇게 택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정치가 그런 거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아침에 이제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 이런 데서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하는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서 주장이 쓰면서 이것도 상황을 정확하게 지키나 이런 해야 되니까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노회원이 롤 모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본받고 싶은 그런 정치 세계에 거쳐서 이런 분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옆에서 계속 스포트해주는 이런 조언을 해주는, 지원해주는 이런 그룹,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오가면서 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예, 거의 몸을 던지듯이 하고 나와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까지 같이 이제 이동하면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께서는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직업 정치인 아니셨습니까? 평생을 정당운동에 못 바치셨고 또 정치인으로서 또 사셨는데 친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분명 가까이서 보셨을 텐데, 이제 국회의원 입성하시고 나서부터 돌아가시기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든 아니면 의문을 가지셨던 간에 노회찬 이 사람 참 정치인이다, 참 정치인스럽다고 생각하셨던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일단 우리 장상환 선생님께서 하신 주신 말씀을 드리는데, 노회원이 이렇게 뭐랄까 이제 좋아하는 정치인, 좀 닮고 싶은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게 호치민입니다. 호치민. 닮고 싶었고,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불변 응만변이라는 게 있거든요. 불변한 것 하나로 천변만화하는 현실을 대응한다. 그러니까 아까 책 읽을 때 나지만 변치 않는 목표가 수많은 이제 세상은 바뀌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무지하게 해야 되거든요. 정말 단련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호치민하고 레닌하고 또 한 명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고 그 좋아하는 거고, 이제 이분이 사회주의자로서 제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인데 하나가 이제 그람시라는 분이고 하나가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인데, 그 근거 배경은 뭐냐면은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대중의 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람시 같은 경우는 이름을 헤게모니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동의를 기반으로 한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부좌파들의 어떤 혁명 이론과 달리 부좌파 쪽에서 얘기했던 비어있는 정치학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의 동의를 얻어서 헤게모니를 확산하면서 정치를 가져갈까. 좀 이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야만성, 사회주의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 사회주의에서 보여줬던 야만성들,
이런 것들을 부단히 고민하고 민주적으로 가는 이런 것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회주의자로 인정한다라는 그람시하고 독선을 높였습니다. 노무현 스스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세기에서 사회주의가 실천되는 것은 삼인주의적 방법밖에 없다. 그거는 민주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 의한 혁명이라는 건 좀 불가능하고, 민주주의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른바 그 국유화라든지 아니면 시장을 폐절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와 시장 이런 문제들 어떻게 보면 정도의 문제일 수 있는데 현실 고민 속에서 계속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통합진보당하고 또 깨지고 진보정의당, 정의당 나갈 때 이분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3인주의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대표하면서도 3인당으로 만들자 그러는데 그게 이제 졌죠. 투표해서 정의당한테 져가지고 이름이 정의당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그 정치인 장관들었는데 그 정치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특별한 어떤 사례라기보다는 이제 정치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진흙밭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가능성의 예술. 말들 참 잘 만들어내죠. 네, 근데 잘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또 현실 설명력도 있거든요. 또 노무현은 보면은 진흙탕, 이전투구, 진흙탕 싸움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진흙탕 싸움 잘 못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권투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렇게 그 나비처럼 날아가 벌처럼 탁 쏘는 그 위대한 복서 있지 않습니까? 무하마드 알리. 이건 아웃복서죠. 전형적인 아웃복서고 권투 선수 중에 가장 이렇게 존경받기도 하고 위대한 선수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 반대편 누구냐면 마이크 타이슨이 있어요.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이 친구는 막 인파이터예요. 막 붙어서 하고 막 귀도 물어뜯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치가 다 귀를 물어뜯는 반칙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닌데 그냥 아웃복싱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주요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고, 그러니까 세 번의 당내 대선에서 한 번은 나와서 낙선하셨고 두 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나오셨는데 대선 후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이제 당대 2015년 당대표 선거에서도 이제 사람들 깜짝 놀랄 정도에서 역전패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이제 그런 게 좀 어떤 그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그럴까, 조직과 방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 측면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진흙탕인 것이 분명한데 그거를 감안한 경쟁이든지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이 상대 진영도 인정하고 이쪽에 있는 참모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의원님의 리더십이라든지 정치 행동에서는 그런 것이 약점이었고 그걸 강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중요한 선거에서 좀 깨졌죠. 당내 선거에서.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나누고 싶은 대화는 아주 많겠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시간보다 조금 더 지나가는 거 그랬네요. 양해 말씀드리고요. 4년 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이강호 작가께 큰 박수. 이제 축하 공연을 해주기 위해서 노회찬의 제2회, 제3회 노회찬을 받아가 힘차게 두 번 건넌 자, 청년 우리들을 힘차게 모시고 노래 듣겠습니다. 네, 차렷. 맞습니다. 네, 마지막 공연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아까 질문 나왔던 것 중에 노회찬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창원에 옛날에 의원실이 있을 때 문을 열면은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함께 맞는 비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6411도 있겠지만 함께 맞는 비라는 것도 노회찬 의원님이 꿈꾸던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노회찬의 6411 정신 그리고 함께 맞는 비 정신을 이렇게 추모하고 기억하고 다음에 꿈을 꾸기 위해서 이제 저희
생각하고 있는 저희 청년 세명이서 나왔고 앞에 공연 2개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부담 100배입니다. 너무 부담 100배여가지고 함께 만든 이제 비와 같이 함께 하는 노래를 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노래 2개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촛불 하나라는 노래랑 랄랄라라는 노래입니다. 실수해도 큰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것 끝없이 견뎌야 할 때문에 뿐인 것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진 것 같지 않나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을 딴데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지는 명예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리를 봐라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사냥 하나와 촛불 하나 촛불 하나 켜다고 어둠이 날아가나 촛불 하나 켜다고 어둠이 날아가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말고 놓치는 나의 몸짓 불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달기지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그 불을 밝히니 촛불이 2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촛을 또 찾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다같이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네, 후레쉬 때문에 아주 빛나는 무대였습니다. 우리 또 청년 동지들, 노회찬의 뜻을 쫓아서 길을 열심히 가기 위해서 정말 노래방에서 얼마나 목 터지게 연습을 했을까 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연을 마치기 전에 오늘 또 작가님과의 대화 시간에 노회찬 친구분 오셨죠. 근데 또 다른 친구분이 노회찬 의원님과 함께 또 만드는 노래가 있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듣지 못하는 노래. 우리 이영범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네. 선생님 앞으로 나오셔서 노회찬 의원님 만든 조연과 함께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용범입니다. 방금 사회자님께서 노회찬 의원님과 함께 만든 노래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소연가는 함께 만드는 것이 아니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앞에 나와서 인사했던 한은석이라는 그 친구하고 노회찬 의원 집에 놀러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노회찬의 첼로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첼로를 가지고 소연가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음악이 조금 이제 친구들 중에서 조금 조예가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도와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노래를 만들고 나서 초연을 제가 했습니다. 초연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이 노래를 1절, 2절 이렇게 해서 제가 1, 2, 3회 때 무대에서 춤모마도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반주도 없고 해서 그냥 섭섭해서 1절만 머리에 선남꽃을 꽂고 네가 죽으면 머리에 선남꽃을 꽂고 나도 죽어서 나 죽는 바람에 네가 놀래서 깨어나면 너 깨는 서슬에 나도 깨어나서 한 30해만도 살아볼 거나 30해만 또 한 번 살아볼 거나. 네, 정말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아주 멋진 노래들 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책은 다 주문하셨는가요? 네. 오늘 또 북 콘서트입니다. 노회찬 편견 발간 기념이죠. 네, 책들 꼭 구매해 주시고 저는 정말 대학 다니는 딸내미가 책 선물을 아빠 생일에 뭐 받을래 하길래 나 노회찬 편견 사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아빠가 책 사달라는 얘기 처음 들었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몇 년 동안 책을 좀 멀리 했더니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노회찬 재단의 김형탁 사무총장님 모시고 마무리 발언 듣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오주기 경남추모 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아주 차이게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재단 사무총장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김용희 부장님께서 우리 재단 운영위원이시거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준비관에 단톡방을 여셨는데 100명이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다고. 앞으로 이 경남에서 노회찬 재단 후원원들이 아주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한테 던져준 것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단 사무총장으로 일한 지 한 4년 정도 되는데 여전히 그 노회찬 정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늘 스스로 질문하고 성찰을 합니다. 제가 재단 사무총장이 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그것이 641 정신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641 정신만으로 노회찬 정신이 대변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 641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5주기 주보중앙 슬로건을 정했는데요. 후원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는데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잘 삽시다. 였습니다. 왜 우리 후원회원들이 이 슬로건을 선택했을까? 그 속에 우리 후원 회원들의 마음이 좀 담겨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고 많은 일반 시민들의 그 마음도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국회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어떤 삶은 대단히 팍팍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411 정신은 많은 분들이 투명 인간, 투명 노동자들을 호명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해석하는 6411 버스 연설의 핵심은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투명 정당이 그 연설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운동을 하고 진보정치를 하지만 과연 TV조차도 볼 수 없는 그 노동자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당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자기 성찰적 고백으로 노회찬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주기를 맞이하면서 이후에 재단의 활동의 방향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 나갈 생각입니다. 내 손에 닿지 않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노회찬 재단이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회찬 재단 나름대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회찬을 우리가 지금까지 추모하고 그리워했다면 이제 세상을 바꿔내는 힘으로 우리가 다시금 그를 불러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좀 더 멋진 사회를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평등한 세상, 공정한 나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사회, 이것을 노회찬 의원은 꿈꾸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뜻을 기리고 앞으로 내가 제2의 노회찬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노회찬의 정신을 이어받아 힘차게 이 사회를, 정치를 바꿔내는데 함께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